1649년 2차 영국 내전의 종결과 함께 전쟁의 원흉이었던 국왕 찰스 1세는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처형당했고, 새로운 절대 권력자 크로멜과 그를 따르는 독립파는 사상 초유의 군주제 폐지를 단행함과 동시에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세웠으니 이것이 바로 잉글랜드의 최초이자 마지막 공화국인 잉글랜드 연방이었습니다. 크로멜이 잉글랜드 연방을 세우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지난 10년의 내전 기간 동안 폭동을 일으켜 자국민들을 살해하고 신교도 교회를 불태우는 등 거의 독립국처럼 통제 불능 상태였던 아일랜드를 평정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정부가 아일랜드 토벌군을 파견하려 하자 긴 전쟁에 지쳐있던 병사들은 파병을 거부하며 폭동을 일으켰고, 당연 크로멜은 이들을 철저히 응징해버리면서 오히려 폭동을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자신의 전국 주도권을 공고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부 문제를 해결한 크로멜은 명장 페어팩스가 참전을 거부한 상태에서 직접 총사령관이 되어 아일랜드로 향했고, 그렇게 아일랜드에 도착한 크로멜의 군대는 반란군에 대한 살인, 방화, 약탈을 동반한 사정없는 초토화 작전을 벌이게 되었으니, 이때 사망한 아일랜드인들이 20에서 30만으로 이는 당시 아일랜드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숫자였습니다. 특히 갓난아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2,000명의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드로이다 공성전은 훗날 미국 내 아일랜드 이민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역시 언급될 정도로 아직까지 매우 잘 알려져 있고, 그렇게 크로멜은 계획적으로 아일랜드 전역을 철저하게 불사지른 다음 아일랜드 주민들은 쓸모없는 늪지대인 서부 지역에 가두어버린 채 나머지 알토란 같은 토지들은 전부 다 자신을 따라온 부하들에게 분배했으니, 극소수의 개신교 지배층이 처절하게 가난한 대다수의 카톨릭 소장농을 착취하는 아일랜드의 기형적인 사회 경제적 구조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렇듯 아일랜드에 대한 재정복 과정에서 크로멜이 자행한 충격적 행위들은 아일랜드인들의 기억에 뿌리 깊은 역사적 트라우마를 남긴 것은 물론 이후 그를 아돌프 히틀러의 버금가는 악마적 인간으로 기억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아일랜드의 반란이 진압되기 무섭게 내전의 또 다른 주체였던 스코틀랜드에서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하나의 불씨가 또다시 매섭게 발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스코틀랜드에서는 잉글랜드 의회파가 자신들의 왕이기도 한 동시에 자국으로부터 비롯된 스튜어트 왕가의 군주인 찰스 1세를 죽인 것을 과도한 처사이자 자국의 정통성에 대한 모욕행위로 여기는 등 반 잉글랜드 정서가 거세게 나타났고, 찰스 1세의 죽음으로 동군연합 역시 끊어진 만큼 스코틀랜드 의회는 대륙에 망명해 있던 그의 아들 찰스 왕세자를 새로운 국왕 찰스 2세로 추대하게 되는데요. 이에 크로멜은 스코틀랜드가 자신의 영향력을 벗어나려 하는 것과 왕당파의 불온의 씨앗이 다시 피어오른 것에 큰 위협을 느끼면서 직접 총사령관이 되어 스코틀랜드 정벌을 단행하기로 결심했고, 이에 스코틀랜드가 정면으로 맞서면서 9년간의 긴 전쟁을 마무리할 3차 영국 내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전쟁 초기 지난 거듭된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크로멜은 전면전을 회피하는 스코틀랜드군의 청야 전술과 예상치 못한 질병과 굶주림으로 많은 병사들을 잃은 채 다시 잉글랜드로 후퇴하는 등 고전을 겪기도 했으나, 위기 속 이루어낸 던바 전투에서의 대승을 발판으로 1년 뒤 벌어진 우스터 전투에서 최대 3,000의 전사자와 1만의 포로를 발생시키는 등 대승을 거둠으로써 저항할 모든 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스코틀랜드는 끝내 크로멜에게 항복을 선언했고, 그렇게 9년간 3차례에 걸쳐 전 국토에 피바람을 일으킨 영국 내전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편 잠시나마 스코틀랜드의 왕위에 올랐던 찰스 2세는 가까스로 몸을 피해 다시 프랑스로 도주했고, 끝까지 크로멜에게 저항했던 인사들이 전부 전사 혹은 포로가 되어 반역죄로 처형됨에 따라 스튜어트 왕가의 충신 왕당파들은 영국 전역에서 완전히 일소되었으며, 3차례에 걸쳐 끝까지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끈 크로멜은 이제 그 어떤 왕이나 황제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명실상부 영국 전체의 지배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국을 세움으로써 조국 잉글랜드를 장악한 것은 물론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까지 평정함으로써 드디어 기나긴 전쟁을 종결시키고 삼국의 새로운 지배자로 우뚝 선 크로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어진 그에게 아직 어떠한 과제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외부의 적들을 평정한 크로멜에게 주어진 다음 과제는 내부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던 만큼 그는 자신의 지지 기반인 상공업자 젠트리층의 권익을 위해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특히 80년 전쟁 이후 당시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한 네덜란드에 무역에서 크게 압도당하고 있던 잉글랜드는 그들의 식민지 무역의 이권을 지키고 급성장한 네덜란드의 해양 무역으로부터 영국의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크로멜의 주도하에 오직 잉글랜드 선박만이 그들의 식민지로 상품을 운송할 수 있고 식민지로 향하는 모든 상품은 잉글랜드를 거치고 수입관세를 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한 법률을 의회에 통과시켰으니 이것이 바로 현대 보호무역주의의 기초가 된 것은 물론 향후 200년간 존속되는 항해조례, 즉 항해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누르고 해상무역을 독점하려는 잉글랜드와 이것에 분노한 네덜란드 사이에 당초 예상된 분쟁이 일어났고 곧이어 전쟁의 양상으로까지 확대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수많은 해상전술의 등장과 함께 대형 범선을 이용한 근대식 해전 개념을 구축함으로써 세계 해전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영국 네덜란드 전쟁의 시작인 제1차 영란전쟁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네덜란드 해군은 초반 승리를 거듭하며 기선을 제압했으나 로버트 블레이크의 활약 속 잉글랜드의 거센 반격이 시작되자 스웨베닝언 전투에서의 패배와 당시 총상을 입은 명제독 마르턴 트럼프의 죽음과 함께 결국 영국 해협에 대한 제해권을 잃게 되었고 마침내 항해법에 대한 승인과 공해상에서의 영국의 우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웨스터민스터 조약에 서명함으로써 이 짧은 전쟁은 마감되었으며 이렇게 네덜란드 유일의 패권 체제에서 벗어난 잉글랜드는 해운업과 조선업을 크게 발전시킨 것은 물론 제해권과 식민지 개척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됨으로써 머지않은 그들의 찬란한 미래를 향한 더 넓은 의미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고 반대로 이것은 자국 역사상 최강의 경제적 번영기를 누렸던 네덜란드가 수출에 큰 타격을 입고 곧이어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전조가 됩니다. 한편 크로멜은 이렇듯 항해법 제정과 그것으로부터 촉발된 전쟁을 수행하는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내부 안정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당시 전쟁에서의 거듭된 승리로 그와 군부의 입지가 매우 커졌지만 찬부 의회의 경우 끝없는 내부 다툼 속에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이미 세간의 신뢰를 잃어버렸고 이에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고 여긴 크로멜은 3년 전 그날처럼 또다시 군대를 투입하여 의회를 강제 해산시켜버렸으며 이후 2개월의 공백 기간을 거쳐 자신의 수족과 같은 베어본스 의회를 새롭게 조직했으나 이 역시 통제가 잘 되지 않자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해산시키게 됩니다. 그해 12월 오랜 고민 끝에 마침내 결심한 크로멜은 어지러운 국정을 안정시키고자 한편으로는 자신의 굳건한 권력 유지를 목적으로 대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그는 먼저 자신의 권력을 합법화하고자 그의 신복 존 램버트와 함께 전 유럽 최초로 총 42개 항으로 이루어진 헌법의 초안을 작성했으니 이것이 바로 영국 역사상 최초의 성문법이자 헌법이며 세계의 입헌주의 정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통치장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크로멜은 그가 스스로 작성한 통치장전에 따라 앞서 정발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를 강제 병합하고 국왕을 대체하는 국가원수의 자리인 호국경에 취임함으로써 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의 조국에는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상 영국 역사상 유일한 대통령의 자리에 오름으로써 향후 그가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새로운 전쟁을 수행하는 동시에 재차 의회를 해산시키며 끝내 전무후무한 호국경의 자리에 오른 올리버 크로멜. 전례 없는 새로운 시대를 연 그의 앞날에는 이제 과연 어떤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크로멜이 취임한 호국경의 지위는 오늘날의 대통령과 비슷한 위치로서 의회와 입법권을 국무회의와 행정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였으며 관리 임명권과 군사권 외교권을 가지는 최고 통치권자였습니다. 다만 호국경이 거부한 법안도 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법률로 성립될 수 있었고 주요 관료의 임명을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등 여러 견제 수단이 존재했는데요. 그러나 이미 크로멜은 보통 선거권과 의석의 재분배, 법률 쌍의 평등을 요구한 수평파를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등 청교도 혁명의 진정한 마침표가 될 수 있었던 민주주의의 싹을 그 스스로 잘라버린 바 있기에 이것은 그저 그가 만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군사독재의 한 형태일 뿐이었는데요. 그렇게 호국경에 취임한 이후에도 무력을 앞세운 그의 의회 탄압은 계속되었으니 1654년 9월 제1차 호국경 의회를 소집하였으나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3개월 만에 다시 해산시킨 뒤 임기
제를 없애고 아예 종신호국경이 되어버렸으며 이후 제2차 호국경 의회를 소집했으나 이번에도 마찰이 일자 1년 반이 채 되지 않아 또다시 해산시키게 됩니다. 의회를 무시한 독재 정치를 명분으로 내전까지 일으켜 끝내 왕을 죽인 그가 왕보다 더 수차례 의회를 해산시키며 왕을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철권 통치 속에서도 크로멜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하여 법률개혁과 교육진흥 등 적극적으로 사회개혁에 힘썼고 스페인으로부터 대서양의 중계지인 자메이카를 빼앗았으며 그 스스로는 독실한 청교도이면서도 시민들에게는 종교적 관용을 베푼 것은 물론 거듭된 전쟁으로 바닥난 국고를 충당코자 360년 전 에드워드 1세 때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영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수많은 유대인들이 대거 들어와 되찾은 조국의 번영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다시 영국에 정착하여 자손을 낳게 된 이들 유대인들은 이로부터 200년 뒤 영국 보수당의 아버지이자 대영 제국의 영광을 실현할 영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유대인 총리를 낳게 됩니다. 한편 크로멜은 이처럼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책들을 시행했으면서도 동시에 몇 가지 무리한 정책들을 시행함으로써 그를 향한 민심에 균열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 스스로 본인의 사생활부터가 철두철미한 독실한 청교도로서 인간은 욕망에 의해 타락할 수 있는 원초적 죄인임을 잊지 않고 언제나 스스로를 다스리는 극심한 도덕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엄격한 청교도 정신에 입각하여 강력한 금욕주의 정치를 펼쳤던 크로멜은 청교도적 도덕성, 즉 청교도의 입장에서 죄악시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엄격한 도덕주의를 지키도록 하는 풍기단속법을 시행함으로써 여흥의 기본인 음주, 도박을 금지한 것은 물론 극장, 운동경기, 노래, 춤까지도 전부 금지시켰고 성서주의에 근거하여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12월 25일에 탄생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성탄절 역시 금지시켰으며 또한 이 금욕의 범위 안에 음식까지 포함이 되었기에 이 당시 요리는 하나의 즐거움이 아닌 고통과 절제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인간의 식욕을 7대 죄악 중 하나인 식탐으로 여김으로써 맛있는 요리를 좋아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나쁜 것으로 보게 되었기에 맛있는 요리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죄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말았는데요. 이후 왕정복구가 이루어진 후에도 계속된 사회 혼란 속에서 영국은 고작 수년 사이에 그동안 지켜오던 요리에 대한 관념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만큼 현재 유럽 최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맛없는 영국 요리의 슬픈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조차 철저히 무시한 크로멜의 금욕주의 정책으로 끝없이 욕구 불만에 시달리게 된 영국인들은 급기야 이러한 창살 없는 감옥보다는 차라리 왕의 전제 정치가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영국 내 민심의 동요는 내전에서 패한 뒤 프랑스로 망명해 있던 찰스 2세에게 회심의 미소를 짓게 하는 소식으로서 크로멜의 사후 진행될 역사의 수순을 충분히 짐작하게끔 했습니다. 한편 이러한 혼란 속에 아직 국내 잔존해 있던 몇몇 왕당파들이 크로멜에 대항해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고 이는 곧바로 진압되었으나 위협을 느낀 크로멜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을 10개의 군사구역으로 나누어 군정장관을 배치하는 등 군정을 강화했는데요. 이렇게 더욱 굳건해져가는 그의 권력 속에 심지어 의회 내에서는 사실상 국왕과 다를 바 없는 지위를 가진 그를 아예 국왕으로 옹립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내심 원하면서도 감히 꿈꾸지 못한 국왕의 자리를 의회로부터 제안받게 되자 크로멜은 이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국가 원수인 호국경의 자리에 올라 수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고 끝없는 개혁을 단행한 올리버 크로멜. 아직 그가 얻지 못한 단 하나의 자리만을 남겨둔 그는 끝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점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의 남은 생애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사실상 크로멜은 어떤 왕보다 막강한 권력을 누렸으나 형식적으로나마 의회로부터 견제를 받는 등 적어도 그가 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행사한 만큼 만약 그 스스로가 다시 왕이 될 경우 그것은 이제껏 그가 내세웠던 대의 명분들을 그 스스로 부정하고 무너뜨리는 것이었기에 6주간의 기나긴 고민 끝에 크로멜은 결국 의회의 제안을 거부하는 대신 개헌을 통해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으나 이것은 결국 그의 사후 그의 호국경 체제가 붕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후 1658년 어느덧 예순을 코앞에 둔 크로멜은 자신을 향한 민심의 동요를 느끼며 그 역시 자신이 정성 들여 키운 군대 말고는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말라리아를 비롯한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신체적으로도 쇠약해졌으며 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느낀 만큼 정신적으로도 자신의 지난 행적에 대해 종교인으로서 느끼는 죄책감과 그로 인해 생긴 우울증과 열병에 시달렸는데요. 그 와중에 그가 가장 사랑하던 딸 엘리자베스까지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슬픔 속에 극도로 약해져 버린 크로멜은 딸의 사망 후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그 역시 하루빨리 이승을 떠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려는 듯 20여 년간 영국 전역을 뒤흔든 혁명가로서의 삶과 10년간의 절대 권력자로서의 삶을 뒤로 한 채 향년 59세의 나이로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영국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40세까지 시골의 소지주나 하원 의원에 불과했던 인물이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하여 전례 없는 군제개혁과 더불어 기적의 연전연승을 거두며 나라를 평정해버리고 국왕을 처형해버린 뒤 역대 어떤 왕보다 강력한 권력을 거머쥐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크로멜에 대한 역사가들의 평가는 크게 엇갈립니다. 일부의 경우 그가 내전을 승리로 이끌음으로써 절대 왕권을 누르고 의회와 의 정치적 균형을 이루었으며 통치장전을 제정하여 입헌주의 정치 발전에 기여한 위대한 혁명가인 동시에 끝없는 내부개혁과 거침없는 대외정책을 통해 엘리자베스 사후 쇠퇴하고 있던 영국을 다시 유럽 열강의 지위로 끌어올린 위대한 통치자라 평하며, 또 일부의 경우 왕보다 더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그는 수평파의 민주적 요구를 억압하고 의회를 해산시키고 공화국을 약화시킴으로써 오히려 혁명의 가치를 훼손한 잔혹한 군사 독재자라고 평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극도로 상반된 평가를 받는 크로멜이나 그만큼 흥미로운 삶을 살았던 그인 만큼 그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흥미로운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먼저 군사개혁가로서의 그의 업적을 보면 현명했던 크로멜은 내전 당시 본인이 의회파의 수장일지언정 야전에서는 그저 자신의 철기대를 지휘하는 정도에 머물며 그의 친구이자 뛰어난 명장이었던 토마스 페어팩스에게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전권을 확실하게 밀어주었고, 그리하여 의회파는 대귀족과 왕족 출신 지휘관들의 군공 다툼으로 지휘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던 왕당파에게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고, 더불어 크로멜의 가장 큰 군사적 업적 중 하나는 근세 유럽의 군대를 중세의 개별적 군벌 집단의 틀에서 벗어나 국가의 획일적인 관리하에 지휘체계가 편성된 현대적인 의미의 정규군으로 변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으니, 그는 또한 그의 지휘 아래 새롭게 재편성된 신모범군에게 값싸고 병사들의 부상 방지에 용이한 붉은색의 코치닐 염료로 도색된 옷을 일괄적으로 입혀 최초로 현대적인 의미의 군복이 생기는 것에 일조했으며, 이것은 왕정복고 이후 후대의 영국군에게도 그대로 계승되어 대영 제국의 아이콘이 된 그 유명한 영국 레드코트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크로멜을 둘러싼 몇 가지 흥미로운 부분들을 살펴보면, 항해법 제정과 그것으로 촉발된 영란전쟁을 통해 네덜란드에 큰 타격을 줌으로써 영국이 강력한 해상제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그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나, 왕을 죽인 그의 행적으로 인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군함에 그 나라의 위인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전통이 되었음에도 엄연히 왕립 해군인 영국 해군의 함선에는 반역자인 그의 이름을 붙일 수 없었다는 것이며, 영국의 요리까지 파괴시켜버린 그의 금욕주의 정책은 내내 비판을 받았고 끝내 왕정복고까지 불러왔으나, 혹여라도 화가가 그의 얼굴을 그릴 때 본 모습 그대로 그리지 않고 왜곡하여 잘생기게 그릴까봐 내 얼굴을 본 모습 그대로 그리지 않으면, 아니 종기 한 개라도 빼먹고 그리지 않으면 돈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한 일화가 전해지듯, 정직이라는 청교도적 가치에 그 스스로부터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으며, 크로멜의 이러한 청교도적 사고방식은 그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있던 영국 본토는 물론 그들의 식민지였던 미국에까지 깊이 스며들어 오늘날의 미국을 일구어낸 그들의 전통적인 청교도적 사고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한편 크로멜이 주도한 청교도 혁명은 근세 영문학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먼저 크로멜의 밑에서 오랫동안 외교비서관으로서 그를 보좌하며 그와 청교도 혁명의 대의를 지지했던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당대에 이미 셰익스피어 다음 가는 대시인이라는 평가를 받은 존 밀턴이었으며, 크로멜의 사망 직후 왕정복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공화정의 절대적 옹호자였던 밀턴은 당연 숙청의 위기에 처했으나 어차피 실명한 상태였던 데다
보다 주변에 적극적인 탄원이 있었기에 간신히 처형만은 면할 수 있었으며, 이후 그는 크로멜의 죽음과 함께 실패로 끝난 공화정의 현실을 창세기 속 낙원을 잃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 빗대어 인간의 원죄와 구원의 가능성이라는 심오한 주제를 담은 웅대한 규모의 작품을 오직 구술로서 훌륭하게 완수해냈으니, 이것이 바로 영문학 사상 유일의 세계적 서사시가 된 신라권이었으며, 비록 밀턴은 왕정복구와 함께 모든 정치적 사회적 입지를 잃고 고통 속 사망했으나 방대한 언어학적 신학적 지식이 결집된 그가 남긴 불후의 걸작 신라권은 그로 하여금 영국 역사상 최고의 시인이라는 불후의 명성을 얻게 합니다. 또한 내전이 시작되었을 당시 16세의 어린 나이에 징집되어 크로멜의 부대에서 2년간 복무한 한 소년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훗날 영문학의 대표 작가로 자리매김하는 존 버니언이었으며, 죽고 죽이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크로멜군의 경건한 신앙생활에 큰 감명을 받은 그는 이후 독실한 청교도가 되어 제대 후에는 설교자로서 활동했고, 왕정복구와 함께 이루어진 거센 종교 탄압 속 12년간의 수감 생활을 겪으면서도 쏟아져 나오는 자신의 생각들을 집필하여 출소 후 특별한 소설 한 권을 출판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영문학의 걸작이자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힘으로써 크리스찬 인문학의 고전이 된 철로 역정이었으며, 한 순례자가 멸망의 도시를 떠나 험난한 길을 걸어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이 작품은 또 다른 청교도 혁명의 주역이었던 존 밀턴의 신라권과 더불어 영어권 기독교 고전의 쌍벽을 이루는 또 한편의 불후의 명작으로 남게 된 것은 물론, 이후 200년 뒤 한 장로교 선교사에 의해 번역되어 머나먼 나라 조선에도 소개됨으로써 책을 읽고 감명을 받은 길선주 목사를 통해 1907년 평양 대부흥을 이끌어낸 것은 물론, 이후 이루어진 한국의 기독교 신앙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현재 영국 웨스트민스터 내에 위치한 세인트 마가렛 교회의 오른쪽 문 위에는 처형당한 찰스 1세의 머리 동상이 있으니, 이것은 마치 아직도 어딘가에 살아있을 왕당파의 시선처럼 끝내 그들을 누르고 권력의 균형을 맞춘 영국의 하원들을 항상 감시하고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맞은편 영국의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궁 옆에는 그를 죽인 크로멜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은 영국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왕을 죽이고 왕정을 폐지한 뒤 공화정을 세운 인물이기에, 국왕과 대귀족 중심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대해온 영국 하원의 반골적 특성을 대변하는 의회 그 자체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자 어떠한 것도 불사할 수 있는 의회의 수호성인으로서, 그렇게 그는 지금도 굳건히 서 있습니다. 도탄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자 광신적 독재자의 삶을 자처하며 왕을 죽였으나 그 스스로는 끝까지 왕이 되지 않았던 근대 국가의 초석을 다진 마지막 혁명가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이야기는 그의 아들 리처드 크로멜에게로 이어집니다. 1658년 9년간 영국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했던 올리버 크로멜이 사망했고, 후계자 지명권을 가진 그의 유언에 따라 그의 맏아들이 32살의 나이로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잉글랜드 연방의 제2대 호국경 리처드 크로멜이었습니다. 올리버 크로멜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일찍이 맞이가 되어 아버지를 따라 어린 나이부터 내전에 참여했고, 이후에도 하원 의원으로 활동해온 리처드는 1657년 개헌 이후 옥스퍼드 대학 총장과 국무회의 의원, 육군 한개 연대의 지휘권과 상원 의원까지 자리를 얻으며 일찍부터 승계를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갔고, 끝내 아버지의 사망과 함께 승계를 이루어냈는데요. 그러나 너무도 뛰어난 그의 아버지에게 최적화되어 있던 호국경의 지위와 공화국 체제는 단지 아버지의 자리를 세습한 것일 뿐, 아버지만큼 유능하지 않았던 리처드의 취임과 함께 그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리처드는 의외도 아닌 아버지의 가장 충성스러운 집단이었던 군대와의 관계에서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으니, 그것은 바로 사망한 올리버를 대신해 총사령관이 되고자 했던 경험 많은 고위 장교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그가 직접 군을 관장하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군의 사사건건 개입함으로써 군 장교들에게 불쾌감과 반발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의회에서 올리버의 지난 군사 독재에 대해 대대적 비판을 가한 의회는 더불어 그의 수족이었던 군의 고위 간부 한 명을 탄핵함으로써 군의 불만에 더욱 불을 지폈고, 이에 군부는 전략적 대응책으로서 군 평의회를 만드는 등 맞불 작전을 내놓았고, 이에 의회는 틀어진 리처드와 군의 관계를 이용하여 군 평의회가 호국경의 허락 없이는 아예 열리지 못하게 할 것을 의결하는 초강수를 두게 되는데요. 그러자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군부는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고, 리처드를 납치해 볼모로 잡은 뒤 그에게 호국경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의회를 해산시킬 것을 강요했으며, 그들의 강요에 이기지 못한 리처드는 당장 그날 밤으로 의회를 해산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군부는 의회를 와해할 목적으로서 그를 이용한 것일 뿐 그에 대한 마음은 일찌감치 떠나 있었으니, 곧이어 군부의 강제하에 열린 의회에서 군부와 의회는 일심동체로 리처드의 해임에 동의했고, 그렇게 양쪽 모두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음을 깨달은 리처드는 더 이상 권력 유지를 위한 어떠한 욕심도 내비치지 않은 채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호국경에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사임하게 됩니다. 이후 잉글랜드는 계속되는 권력투쟁 속 혼란기를 겪은 뒤 끝내 왕정복고를 이루게 된 반면, 호국경에서 물러난 리처드 앞에 놓여진 것은 끝없는 가시밭이었는데요. 재임 기간 중 발생한 엄청난 빚이 그를 압박해 오던 차에 왕정복고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대적 숙청이 예고되자 공화국의 마지막 상징이었던 그는 당연 즉각적으로 대륙으로 도피했으며, 그렇게 리처드는 그곳에서 자신의 화려한 과거를 잊고 모든 신분을 숨긴 채 존 클라크라는 가명을 지어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올리버의 아들이고 공화국의 상징이며 불운의 씨앗인 그가 아직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 잉글랜드 복고 왕정은 대륙의 국가들과 연락하여 그를 위험인물로 규정하고 그의 체포를 위한 대대적인 국제적 수색 작업에 돌입했고, 더욱 신변의 위협을 느낀 리처드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를 전전하며 끝없이 도망다니게 됩니다. 한편 그의 망명기간 동안 그의 아내 도로시는 아내로서의 충심을 유지한 채 홀로 어린 5자녀를 키우며 언젠가는 이루어질지도 모를 남편의 귀환을 기다렸으나, 리처드의 망명이 15년 차에 접어든 해 지친 그녀는 안타깝게도 병으로 사망했으며, 도로시의 사망 후 5년 후인, 그리고 리처드가 고국을 떠난 지 20년 만인 1680년, 그를 죽이고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국왕 찰스 2세가 아직 살아있었음에도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잊지 못한 그는 54세의 나이로 리처드 크로멜이 아닌 존 클라크로서 다시 잉글랜드 땅을 밟게 됩니다. 그렇게 리처드는 어떠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더 이상 고국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한 뒤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하트퍼드셔주의 채션트에 숨어들어 허슬리에 있는 그의 소유지에서의 수입과 함께 그를 받아준 한 상인의 보살핌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이후로 국가가 지정한 위험인물답지 않게 평생 너무나도 조용한 삶을 영위한 리처드는 그와 더불어 공화국의 퇴장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복고 왕정의 역사를 지켜보며, 그보다 4살이 어린 찰스 2세의 죽음과 7살 어린 제임스 2세의 죽음, 그 다음 세대인 메리 2세와 윌리엄 3세, 그리고 마지막 앤 여왕의 치세까지 지켜본 뒤 1712년 7월 당시로서는 믿기 힘든 86세의 고령의 나이로 파란만장했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2012년 현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86세의 나이로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기 전까지 역대 영국의 통치자 혹은 전직 통치자 중 가장 장수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리처드 크로멜이었습니다. 위대한 혁명가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분에 넘치는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은 뒤 너무나도 긴 세월을 살아갔으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이름만은 감추어야 했던 한 비극적인 인물의 짧은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으며, 이제 다시 80년 전 런던의 화이트홀 궁전으로 돌아가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으니,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닥쳐온 난세를 헤쳐나가야 했던 또 한 명의 인물, 공화국의 종말을 불러온 왕정복고의 역사, 찰스 2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